여러분, 평범한 일상이 순식간에 공포로 변하는 순간을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누던 이웃, 다정한 아내, 그리고 누군가의 소중한 어머니였던 한 여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녀가 실종된 지 1년이 넘도록 그녀의 시신이 그녀 자신의 집 안, 손이 닿을 듯한 곳에 숨겨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이 가장 잔혹한 범죄의 현장이 되었고, 가족들이 평소처럼 드나들던 공간 속에 싸늘한 진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2021년 전라남도를 뒤흔들고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던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탐욕과 배신, 그리고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의 잔혹한 계획이 얽힌 비극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날의 진실을 추적하며 왜 아무도 1년 동안 그 집 안의 비밀을 눈치채지 못했는지, 그리고 범인이 감추려 했던 추악한 실체가 무엇인지 파헤쳐 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범죄의 실체를 깊숙이 들여다보는 채널 범죄의 그림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채널은 매일 오후 2시 여러분의 등골을 서늘하게 할 실제 사건 파일과 함께 찾아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2021년 전라남도의 평온한 마을에서 시작된 한 여인의 실종, 그리고 1년 뒤 집 안 창고에서 발견된 백골화된 시신에 얽힌 잔혹한 기록입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전라남도에 거주하던 40대 여성 A씨였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기억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던 그녀에게는 작은 목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 한 채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2021년 어느 화창한 날, A씨는 자신의 집을 보러 오겠다는 한 손님의 연락을 받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집을 보러 온 사람이 있어서 금방 다녀오겠다는 짧은 말을 남겼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도 밤이 깊어져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그녀가 목격된 마지막 장소는 바로 그녀가 팔려고 내놓았던 그 집이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실종 당일 그녀를 만났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 집에는 당시 세입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세입자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을 보러 온 손님과 함께 집을 구석구석 살핀 뒤 A씨는 손님과 함께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했습니다. CCTV에도 그녀가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찍혀 있었지만 나오는 모습은 사각지대에 가려져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종된 A씨의 행방은 묘연해졌고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가족들의 가슴은 타들어갔습니다. 며칠이 몇 달이 되고 결국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실종 사건은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진실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흔적이라도 찾고 싶은 마음에, 혹은 이제는 비어버린 집의 짐을 정리하기 위해 오랜만에 그 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먼지가 자욱하게 쌓인 창고문을 열었을 때 그는 평생 지울 수 없는 공포와 마주하게 됩니다. 창고 안쪽 깊숙한 곳, 겹겹이 쌓인 물건들 사이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한 아내의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1년 동안 남편이, 그리고 경찰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내는 멀리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아끼던 집, 그 어두운 창고 안에서 차가운 주검이 된 채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날 그 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범인은 왜 그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멀리 옮기지도 않은 채 집안에 방치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시신이 발견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수사 결과 드러난 범인의 정체는 놀랍게도
당시 그 집에 살고 있던 세입자 B씨였습니다. 그는 아내가 집을 보여주러 온 그 짧은 틈을 타 탐욕에 눈이 멀어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평범한 세입자로 보였던 그 남자의 뒤에는 숨겨진 어두운 과거와 빚더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집주인인 A씨가 돈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과 그녀의 재산을 가로채겠다는 일념하에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것입니다. 사건 당일 B씨는 집을 보러 온 손님이 떠난 직후 A씨를 습격했습니다. 치밀하게 준비된 범행이었습니다. 그는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창고를 미리 정리해 두었고 살해 직후 그녀의 귀중품과 휴대전화를 빼앗았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범행 이후 B씨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 집에서 계속 생활했습니다. 시신이 썩어가는 냄새가 진동할 법도 한데 그는 치밀하게 환풍기를 돌리고 향취제를 뿌리며 진실을 덮었습니다. 심지어 경찰 조사에서도 태연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수사망을 피해갔습니다. 한 공간에서 시신과 함께 생활하며 일상을 보내는 그 남자의 대담함과 잔혹함에 수사관들조차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비극적인 사건의 도입부를 지나 본격적으로 그날의 타임라인을 되짚어보려 합니다. A씨가 집을 나섰던 그 운명의 오후, 세입자 B씨는 어떤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을까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흉계가 꾸며지고 있었을까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감춰졌던 지옥 같은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과연 B씨는 단독 범행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배우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경찰 수사의 허점은 무엇이었기에 시신을 눈앞에 두고도 찾지 못했던 것일까요? 사건 당일인 2021년 그날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A씨가 자신의 집을 보러 온다는 손님과 연락을 주고받았을 때 그녀의 마음은 가벼웠을지도 모릅니다. 집을 팔고 나면 가족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도착한 그 집 안에는 손님보다 먼저 그녀를 기다리는 검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입자 B씨였습니다. B씨는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고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지만 사실 그는 심각한 경제적 궁지에 몰려 있었습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채무와 빚 독촉은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고 그는 탈출구를 찾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집주인 A씨는 도움을 줄 은인이 아니라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한 번에 해결해 줄 먹잇감에 불과했습니다. A씨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 B씨는 아주 친절하게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집안의 하자와 수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설명하며 그녀의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손님이 집을 둘러보고 떠난 후 A씨는 남아서 세입자 B씨와 다음 계약 일정이나 집 상태에 대해 짧은 대화를 나누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B씨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둥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떠한 전조 증상도 다툼도 없었습니다. 오직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겠다는 일념하에 저지른 기습적인 공격이었습니다. A씨는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쓰러졌고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여성의 생명은 그렇게 허무하게 꺼져버렸습니다. 범행 직후 B씨가 보인 행동은 일반적인 우발적 살인범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우 침착했습니다. 그는 A씨의 가방을 뒤져 지갑 속의 현금과 신용카드, 그리고 휴대전화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문제인 시신 처리에 착수했습니다. 보통의 범죄자들은 시신을 외부로 옮겨 산이나 강에 유기하려다 덜미를 잡히곤 합니다. 하지만 B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오히려 가장 가까운 곳이 가장 안전하다는 역설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집 안구석에 위치한 작은 창고를 주목했습니다. 평소 사람들의 눈길이 잘 닿지 않고 잡동사니가 가득 쌓여 있어 한번 들어가면 내용물을 다 끄집어내기 전까지는 바닥을 확인하기 힘든 구조였습니다. B씨는 A씨의 시신을 창고 안쪽으로 옮긴 뒤
주변에 있던 커다란 상자들과 안 쓰는 가구, 그리고 이불 등으로 시신을 겹겹이 덮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쌓여있던 짐들처럼 보이게끔 아주 정교하게 쌓아 올렸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A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마치 A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특정 장소로 이동 중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든 채 멀리 떨어진 타 지역까지 이동했다가 돌아오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초기 경찰 수사에서 A씨의 마지막 위치 추적은 범행 현장인 집이 아니라 엉뚱한 고속도로 근처나 타 도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의 불안은 극에 달했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자 남편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A씨가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그 집을 찾았습니다. 세입자 B씨는 수사관들을 맞이하면서도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수사관들에게 커피를 대접하며 그날 집주인 아주머니가 손님과 함께 나가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아마 급한 일이 생겨서 어디론가 가신 게 아니겠느냐며 걱정하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경찰은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집 주변 CCTV를 샅샅이 뒤졌지만 교묘하게 설치된 사각지대와 B씨가 미리 파악해둔 동선 때문에 A씨가 집을 나가는 명확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B씨가 살고 있던 그 집 안을 수차례 드나들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시신이 유기된 창고 바로 앞까지 형사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창고 문은 닫혀 있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짐이 가득 찬 평범한 저장 공간이었기에 누구도 그 안을 파헤쳐 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B씨는 경찰이 집을 수색할 때마다 옆에서 태연하게 수사를 도왔습니다. 시신이 부패하며 발생할 수 있는 냄새를 감추기 위해 그는 강력한 탈취제와 향수를 집안 곳곳에 뿌렸고 창고 틈새를 실리콘과 테이프로 밀봉하여 냄새가 밖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대담함과 냉혈함이었습니다. 실종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남 40대 여성 실종 사건이라는 타이틀로 뉴스가 보도되었지만 시신도 증거도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는 점차 활기를 잃어갔습니다. B씨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는 빼앗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자신의 빚을 일부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대담함을 보였는데 이 역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온라인 결제를 이용해 추적을 피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진짜 주인이라도 된 양 시신 위에 앉아 밥을 먹고 잠을 자며 일상적인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남편과 가족들은 전국을 돌며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밤마다 눈물로 지새우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내는 바로 그들이 수차례 방문했던 그 집, 굳게 닫힌 창고 문 뒤에서 어둠 속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B씨는 가족들이 집을 찾아올 때마다 슬픈 표정을 지으며 그들을 위로하기까지 했습니다. 꼭 돌아오실 겁니다. 기운 내세요. 라는 그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비웃음이었습니다. 이렇게 1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입자 B씨의 계약 기간도 끝나갔고 그는 이제 흔적을 지우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 집을 무사히 떠나고 다른 사람이 입주했다면 혹은 그 집이 영원히 방치되었다면 이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영원히 잠들지 않는 법입니다. 2022년 말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집 정리와 새로운 계약을 위해 남편이 결단력을 가지고 창고 깊숙한 곳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으면서 견고했던 B씨의 거짓말 성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남편이 창고 문을 열고 마주한 충격적인 현장과 범인 B씨가 남긴
결정적인 실수들이 어떻게 수사망에 걸려들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상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년 동안 숨겨져 왔던 악마의 알리바이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시간은 2022년으로 흘러갔습니다. 실종된 A씨의 가족들에게 지난 1년은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진척이 없었고 주변에서는 스스로 잠적한 것 아니냐, 해외로 떠난 것 같다는 근거 없는 소문들만 무성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책임감이 강했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을 아무런 말도 없이 버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찾기 위해 생업도 포기한 채 전국을 떠돌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 문제의 그 집에서는 범인 B씨가 여전히 태연하게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B씨는 시간이 흐를수록 대담해졌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시신이 발견될까봐 전전긍긍하며 밤잠을 설쳤지만 경찰 수사가 잦아들고 아무도 창고문을 열어보지 않자 그는 자신이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창고문 주변에 더 많은 짐을 쌓아 올렸습니다. 낡은 타이어, 깨진 가구, 정원 관리 도구 등 평소에는 절대 손대지 않을 법한 무거운 물건들이 창고의 입구를 굳게 막아섰습니다. 그 무거운 짐들은 단순한 적재물이 아니라 자신의 범죄를 덮어주는 견고한 방패막이었습니다. 하지만 B씨에게도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여름철의 무더위였습니다. 한국의 여름은 습하고 덥기로 유명합니다. 밀폐된 창고라고 해도 사체 부패로 인한 냄새가 밖으로 새어나올 위험이 컸습니다. B씨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괴한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강력한 탈취 스프레이를 집 전체에 뿌려댔고 창고와 연결된 틈새라는 틈새는 모두 강력한 접착제와 비닐로 밀봉했습니다. 이웃들은 가끔 B씨의 집에서 나는 기묘한 화학약품 냄새에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그가 워낙 깔끔한 성격이라 집안 소독을 자주 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범행 후 약 1년이 가까워지자 세입자 B씨의 계약 기간이 만료될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집주인인 A씨가 실종된 상태였기 때문에 집 관리는 자연스럽게 남편의 몫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이 집을 처분하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B씨는 속으로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이사 준비를 하는 척했습니다. 그는 이사를 나갈 때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신은 이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부패가 진행되어 옮기기 매우 까다로운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기에 남편은 아내의 실종 전 행적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향했던 곳, 그 집. 남편은 그 집에 무언가 결정적인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비록 경찰이 이미 여러 번 수색을 마친 곳이었지만 남편의 마음속에는 늘 창고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생전에 그 창고를 매우 아꼈고 집을 팔기 전에도 창고 정리를 완벽하게 해두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종 이후 그 창고는 세입자 B씨의 짐들로 꽉 막혀 접근조차 어려운 상태였기에 남편도 차마 남의 짐을 다 드러내고 확인해 볼 용기를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결단을 다 내렸습니다. B씨가 이사를 나가기 전 집안에 고정된 시설물들을 점검하고 창고의 누수 여부를 확인해야겠다는 핑계를 대고 집을 방문했습니다. B씨는 남편의 방문에 눈에 띄게 당황했습니다. 지금은 짐이 너무 많아서 창고를 보여드리기 힘들다. 나중에 짐을 다 뺀 다음에 확인해라며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B씨의 지나치게 방어적인 태도는 오히려 남편의 의심을 샀습니다. 1년 동안 쌓여온 아내의 부재에 대한 울분과 의구심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경찰에 다시 연락했습니다. 세입자의 태도가 너무나 이상하다. 제발 이번 한 번만이라도 저 창고 속의 짐들을 다 드러내고 확인하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경찰 역시 1년 전 수사에서 창고 내부를 깊숙이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이 내심 마음에 걸렸던 터라 이번에는 확실한 수색 영장 또는 협조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법적인 절차를 운운하며 시간을 벌려 애썼습니다. 그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습니다. 그날 밤 B씨는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밤늦게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창고 안의 시신을 가방에 담아 밖으로 빼내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1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시신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고 처참한 상태였으며 혼자서 그 거대한 짐더미를 조용히 치우기란 역부족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짐을 옮기던 B씨는 밖에서 들리는 순찰차의 사이렌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모든 것을 멈췄습니다. 그 소리는 환청이었을 수도 있지만 죄를 지은 자의 귀에는 심판의 종소리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는 결국 시신을 유기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날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하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형사들과 함께 다시 그 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던 B씨가 보는 앞에서 거대한 짐더미를 하나씩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닫혀있던 진실의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짐이 하나둘씩 밖으로 나오자 창고 안쪽에서 형용할 수 없는 기묘한 냄새가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들의 표정이 굳어졌고 B씨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갔습니다. 그 어둠 속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이제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창고 입구를 가로막고 있던 무거운 짐들이 하나둘 마당으로 끌어내려졌습니다. 작업을 지켜보던 세입자 B씨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의 임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형사들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창고 안에 무언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침내 창고 바닥이 보일 정도로 짐이 치워졌을 때 구석진 곳에 놓인 커다란 플라스틱 박스와 그 위를 덮고 있던 낡은 담요 뭉치가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차마 다가가지 못한 채 멀리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형사가 조심스럽게 담요를 걷어내자 그 안에서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기가 차단된 채 서서히 부패하고 말라버린 시신, 아니 유골에 가까운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년 전 A씨가 실종 당일 입고 나갔던 옷의 무늬와 색상이 선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고 형사들은 즉시 B씨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1년 동안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집주인이 자신이 살던 집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발견된 순간이었습니다. 과학수사대 CSI가 긴급 투입되어 현장을 보존하고 정밀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시신은 이미 백골화가 진행된 상태였지만 두개골과 뼈의 상태를 통해 치명적인 외상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범인 B씨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누가 여기다 시신을 갖다 놓았는지 나는 모른다. 세입자인 나를 모함하려는 음모다라며 횡설수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안 곳곳에서는 이미 지울 수 없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발견된 것은 A씨의 휴대전화와 지갑이었습니다. B씨는 시신은 창고에 숨겼지만 그녀의 소지품들은 집안 천장 텍스 안쪽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경찰이 천장을 뜯어내자 그 안에서 A씨의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 그리고 범행 당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둥이가 발견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B씨가 1년 전 A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자신의 대출 이자를 상환하고
편의점에서 물품을 결제한 기록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범인의 치밀했던 알리바이가 기술의 힘 앞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사건 당일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처리할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해 당황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원래는 외부로 옮기려 했으나 대낮에 시신을 채 싣는 것이 발각될까 두려워 일단 창고에 밀어 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경찰의 초기 수사가 집 안 깊숙한 곳까지 미치지 않자 그는 오히려 이곳이 가장 안전하다는 끔찍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시신이 부패하며 내뿜는 가스와 냄새를 막기 위해 건축용 실리콘과 비닐을 동원해 창고의 미세한 틈을 메웠고 집안에는 24시간 내내 환풍기와 공기청정기를 가동했습니다. 또한 그는 주변 이웃들에게 철저히 위장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부러 이웃들과 밝게 인사하며 우리 집주인 아주머니가 빨리 돌아오셔야 할 텐데 걱정이다 라며 연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실종 신고를 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혹시 아내분에게서 연락 온 것 없느냐? 나도 전세금 반환 문제 때문에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며 독촉하는 대담함까지 보였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을 2번 죽이는 파렴치한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B씨가 계산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끈질긴 집념과 진실의 무게였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사라진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남긴 작은 흔적이라도 찾기 위해 그 집을 수십 번 방문했고 결국 세입자의 부자연스러운 행동에서 단서를 포착해낸 것입니다. 만약 남편이 경찰이 수사했으니 별일 없겠지라고 방관했다면 B씨는 이사를 가면서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영원히 인멸했을지도 모릅니다. 체포된 B씨에 대한 현장 검증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범행 과정을 재현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A씨를 유인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공격했는지, 그리고 시신을 창고로 옮기기 위해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매일 마주치던 사람이 저런 악마였다니 믿을 수 없다며 치를 떨었습니다. 평온했던 전라남도의 마을은 순식간에 비극의 무대가 되었고 1년 동안 침묵 속에 갇혀있던 진실은 이제 법의 심판대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B씨의 범행 동기와 그가 숨기고 있었던 추악한 과거, 그리고 법정에서 그가 보인 뻔뻔한 태도와 유가족들의 피맺힌 절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강도 살인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망과 이웃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기록입니다. 범인 B씨가 체포된 후 경찰의 집중 추궁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버티던 B씨도 과학수사대가 들이민 명확한 물증들 앞에서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가 자백한 범행 동기는 듣는 이들의 귀를 의심케 할 정도로 허망하고도 추악했습니다. 40대 가장이었던 B씨는 겉으로는 평범한 직장인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도박과 무리한 투자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제2금융권과 사채까지 끌어다 쓴 탓에 매달 갚아야 할 이자만 해도 수백만 원에 달했습니다. 사건 당일 그는 이미 막다른 길에 몰려 있었고 그에게 집주인 A씨는 절박한 상황을 해결해줄 마지막 금동아줄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B씨는 진술에서 처음부터 죽일 생각은 아니었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밝혀낸 사실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미 A씨가 방문하기 며칠 전부터 집 안에 창고를 비우고 시신을 숨길 공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할 둥이를 미리 준비해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배치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획범죄의 징후였습니다. 그는 A씨가 집을 팔기 위해 거액의 계약금을 현금으로 소지하고 있거나 최소한 가방 안에 귀중품이 많을 것이라고 확정지었습니다. 자신의 빚을 탕감하기 위해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건 셈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B씨가 A씨를 살해한 직후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쓰러진 A씨의 주머니를 뒤져 신용카드를 확인하자마자 가장 먼저 자신의 대출금 연체 이자를 확인했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현장에서도 그는 오직 자신의 돈 문제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탈취한 카드로 곧바로 편의점으로 향해 담배와 술을 샀고 심지어 태연하게 저녁 식사를 해결하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이나 가책은 그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1년 동안 그 집에서 살면서 매일 아침 창고 옆을 지나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와 그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B씨의 과거 행적 또한 범상치 않았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사기 및 절도 전과가 있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재력가로 속이며 투자를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체는 보증금조차 제대로 내지 못해 쫓겨날 위기에 처한 세입자였습니다. A씨는 이런 B씨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전세금을 일부 조정해주거나 편의를 봐주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주변에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친절을 베푼 집주인에게 돌아온 것이 잔혹한 살해와 1년간의 차가운 방치였다는 사실에 유가족들은 오열했습니다. 경찰은 B씨가 1년 동안 어떻게 수사망을 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했습니다. B씨는 IT 기기에 능숙한 편이었는데 이를 이용해 A씨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조작했습니다. 그는 주기적으로 A씨의 휴대전화를 켜서 먼 거리에 있는 기지국에 신호가 잡히게 한 뒤 다시 끄는 방식을 반복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A씨가 연고가 없는 타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판단해 수사력을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A씨의 SNS 계정에 접속해 마치 본인인 것처럼 짧은 글을 올리거나 프로필 사진을 변경하는 등 교묘한 심리전까지 펼쳤습니다. 이러한 치밀함 덕분에 B씨는 1년이라는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조금씩 시신을 유기할 방법을 찾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붙잡은 것은 그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그 집 자체였습니다. 집을 팔아야 했던 남편의 절박함과 아내를 향한 그리움이 결국 굳게 닫힌 창고 문을 열게 만든 것입니다. B씨는 현장 검증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도 모를 줄 알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진실이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무시한 채 자신만의 어두운 왕국에서 1년을 보냈던 것입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B씨의 뻔뻔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현장 감식 중 시신이 발견된 창고 근처에서 형사들이 냄새 때문에 곤혹스러워하자 저 안에는 원래 낡은 짐들이 많아서 냄새가 났다 하며 끝까지 거짓말로 둘러대려 했습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체에서 발견된 골절 흔적과 현장에서 발견된 둥이의 타격점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오자 그는 비로소 모든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지만 죽은 자는 말이 없어도 그 유골에 새겨진 상흔만은 범인의 이름을 똑똑히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A씨는 사라진 1년 동안 가족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이름이었고 이웃들에게는 미스터리한 실종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멀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온기가 남아있던 집, 가장 평온해야 할 보금자리 안에서 범인과 함께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공존이 끝나는 순간 전라남도의 작은 마을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공은 검찰과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과연 법은 이 잔혹한 살인맥에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지, 그리고 남겨진 유가족들의 슬픔은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심화되면서 마을 전체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라남도의 이 조용한 마을은 대문조차 잠그지 않고 살 정도로
이웃 간의 정이 깊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시신이 발견된 그 집은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공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1년 동안 자신들이 지나다녔던 그 길, 인사를 나눴던 그 담장 너머에 시신이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습니다. 무엇보다 이웃들을 경악게 한 것은 범인 B씨가 보여준 철저한 이중 생활이었습니다. B씨는 범행 후에도 마을의 크고 작은 모임에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는 동네 사람들과 식사를 하며 집주인 아주머니가 연락이 안 돼서 전세금 돌려받기가 막막하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이웃들은 그런 B씨를 오히려 안쓰럽게 여기며 위로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한 주민은 인터뷰에서 그가 가끔 창고 근처에서 이상한 소독약 냄새가 난다고 하면 비가 와서 곰팡이가 스으러 그런가 보다 하며 같이 걱정해주기도 했다고 말하며 허망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B씨는 이웃들의 신뢰와 선의를 자신의 범죄를 감추는 방패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B씨의 이러한 행동을 사이코패스적 성향 혹은 극단적 자기중심적 사고로 분석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고통을 즐기듯 피해자의 공간에서 태연하게 생활하는 모습은 일반적인 범죄자의 심리 체계를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시신이 부패하는 과정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보면서도 일상적인 식사를 하고 TV를 보고 잠을 잤습니다. 이는 단순히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를 넘어 피해자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고 물건처럼 취급한 행위였습니다. 경찰은 B씨의 집 내부에서 그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용한 각종 장비와 도구들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는 시신 유기 장소인 창고의 황의시설을 개조하여 냄새가 밖으로 나가는 대신 지붕 위쪽에 높은 환풍구로만 배출되도록 설계했습니다. 또한 시신 주변에 대량의 숯과 염화칼슘을 비치하여 습기를 제거하고 부패 속도를 늦추려 시도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신이 완전히 미라화되거나 백골화될 때까지 이 비밀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B씨의 비뚤어진 천재성이 발휘된 치밀한 은폐 작전의 결과였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A씨의 남편은 더욱 큰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아내가 실종된 후 수십 번이나 그 집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때로는 B씨와 마주 앉아 아내의 행방을 묻기도 했습니다. 혹시 아내가 나갈 때 특별한 말은 없었나요? 라고 묻는 남편의 질문에 B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아마 곧 좋은 소식이 있겠죠. 라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그때 자신이 창고 문을 열어보지 못했던 것, 범인의 연기를 간파하지 못한 것을 자책하며 현장에서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B씨가 워낙 완벽하게 짐을 쌓아두었고 법적으로 세입자의 거주 공간을 함부로 뒤질 수 없었던 사회적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경찰은 B씨가 A씨 외에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그가 사용한 범행 수법이나 은폐 기술이 처음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능숙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과거 통화 내역과 금융거래 기록을 역추적하며 실종 신고가 접수된 다른 인물들과의 접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추가 피해자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B씨가 평소 채무 해결을 위해 주변 지인들에게도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진술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였고 그 고립이 낳은 괴물이 결국 가장 가깝고 친절했던 집주인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현장 감식이 마무리될 무렵 창고 바닥에서는 A씨가 마지막 순간까지 손에 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작은 열쇠고리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아이가 선물한 작은 인형이 달린 열쇠였습니다. 1년의 어둠 속에서도 그녀가 놓지 않았던 그 작은 물건은 그녀가 얼마나 가족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간절하게 돌아가고 싶어 했는지를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 열쇠고리를 수습하며 숙연해졌습니다. 평범한 주부의 소박한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것은 거창한 원한이 아니라 단돈 몇백만 원의 채무를 이기지 못한 한 남자의 비겁한 욕망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법정으로 향합니다. 범인은 잡혔고 증거는 차고 넘치지만 법의 심판이 피해자의 억울함을 완벽히 씻어줄 수 있을까요? B씨는 법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려 애썼습니다. 살려고 그랬다.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비겁한 변명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의 빛은 이미 어두운 창고 구석구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법정에서 벌어진 치열한 공방과 B씨의 뻔뻔한 최후 진술, 그리고 유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2차 피해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자 법정은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B씨는 수사 단계에서의 대담함은 온데간데 없이 초췌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인 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여보려는 계산된 연출에 불과했습니다. 검찰은 B씨를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하며 그가 저지른 범행의 잔혹성과 치밀함을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특히 1년 동안 시신과 함께 생활하며 유가족을 기만한 점을 강조하며 법정 최고형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B씨의 변호인은 예상대로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고였으며 시신을 유기한 것은 겁이 나서 저지른 잘못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반박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범행 직전 B씨가 인터넷에서 시신 부패 방지, 실리콘 밀봉법, 실종 수사기간 등을 검색한 기록을 증거물로 제출한 것입니다. 이는 B씨가 단순히 겁에 질려 시신을 숨긴 것이 아니라 범행 전후로 매우 치밀하게 은폐 계획을 세웠음을 입증하는 결정타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장 참담했던 순간은 피해자 A씨의 마지막 행적이 담긴 자료들이 공개될 때였습니다. A씨는 실종 당일 남편에게 저녁에 맛있는 걸 해놓을 테니 일찍 들어오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B씨라는 악마에 의해 갈갈이 찢겨나간 것입니다. 증인석에 선 남편은 1년 동안 B씨가 자신에게 했던 거짓말들을 증언하며 통곡했습니다. 그는 매번 내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내 아내의 시신 위에 짐을 쌓아두고 나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닙니다. 남편의 절규에 법정은 숙연해졌고 방청객들 사이에서도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B씨의 태도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는 자신의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나도 피해자다. 사회가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았다. 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빼앗고 그 가족의 삶을 파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그의 모습에 판사조차 엄중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는 진심 어린 사죄 대신 어떻게든 감형을 받기 위해 공탁금을 걸겠다며 피해자 가족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뻔뻔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다. 당신이 저지른 대가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고통받기를 원한다며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A씨의 자녀들은 어머니를 잃은 충격으로 여전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화목했던 가정은 이미 무너져 내린 상태였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그 집은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 되어버려 헐값에 팔거나 아예 철거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경제적 손실보다 더 큰 것은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상처였습니다. 재판부 역시 이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범행의 동기가 오로지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었고 범행 수법이 잔인하며 무엇보다 범행 후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피해자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으며 시신을 방치했다는 점은
가중 처벌의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유가족을 기만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력을 낭비하게 만든 조작 행위들 역시 무거운 죄질로 평가되었습니다. 법정에서는 B씨가 보낸 일 연애 기록들도 공개되었습니다. 그는 A씨의 카드로 결제한 내역 중에는 유흥비와 게임 아이템 구매 비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간 집에서 그 피해자의 돈으로 쾌락을 즐겼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법정은 다시 한번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그는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쾌락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전형적인 약탈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변론 종결 전 최후 진술에서 B씨는 준비해온 종이를 꺼내 읽었습니다. 피해자분께 죄송합니다. 다시 사회에 나간다면 착하게 살겠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영혼이 없었습니다. 오직 형량을 줄여보려는 비겁한 자의 마지막 발악일 뿐이었습니다. 검찰은 지체 없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어 자신의 죄를 참회하게 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1년 동안 어둠 속에 갇혀여 있던 A씨의 원혼과 그 고통을 고스란히 짊어져야 했던 가족들의 눈물이 이제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선고 공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전라남도를 충격에 빠뜨렸던 집주인 창고 유기 사건의 최종 결론을 듣기 위해 수많은 취재진과 주민들이 법정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피고인 B씨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변호인을 통해 사전 계획은 없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낭독하며 B씨의 범행이 얼마나 반인륜적이고 잔혹했는지를 조목조목 짚어나갔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선의를 베푼 집주인을 금전적 탐욕을 위해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시신을 1년 동안이나 잡동사니와 함께 방치했다. 이는 피해자의 생명권을 박탈한 것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행위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질 때마다 B씨의 고개는 점점 더 낮아졌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B씨가 범행 후 유가족을 대면하며 보인 기만적인 태도를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내를 잃고 울부짖는 남편 앞에서 위로의 말을 건네며 속으로는 시신의 부패를 걱정했던 그 위선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이미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B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형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한국의 법체계에서 무기징역은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겠다는 가장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평생 교도소에서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속죄의 시간을 보내야 마땅하다는 판결이 내려지자 방청석에 있던 유가족들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비록 범인은 단죄받았지만 죽은 아내가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다시금 그들의 가슴을 후벼 팠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에도 남겨진 이들의 삶은 여전히 무너진 채였습니다. A씨의 남편은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의 행복한 추억이 깃든 공간이었던 그곳이 이제는 아내가 차갑게 식어갔던 공포의 현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국 집을 헐값에 내놓았지만 시신이 발견된 집이라는 낙인이 찍힌 그 부동산은 좀처럼 팔리지 않았습니다. 주변 이웃들 역시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밤마다 창고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며 불안을 호소하는 이들이 속출했고 마을의 집값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피해자 A씨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실종된 줄로만 알고 1년을 기다렸던 아이들은 어머니가 자신들이 가끔 들렀던 그 집 창고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정신적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겪는 심리적 상처가 평생을 따라다닐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범죄는 한 번의 행위로 끝나지만 그 파장은 피해자의 가족과 주변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는 핵분열처럼 번져 나갔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이웃에 대한 경계와 세입자 관리의 사각지대라는 무거운 숙제를 남겼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강조되는 현대 사회에서
내 집안에 누가 사는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완벽히 알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만약 초기 수사에서 세입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집안의 모든 공간을 철저히 확인했더라면 1년이라는 비극의 시간은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경찰 수사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B 애씨는 수감된 이후에도 몇 번의 항소를 준비한다는 소문이 들려 유가족들을 다시 한번 분노하게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에게 타인의 고통은 그저 운이 나빠 벌어진 일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1년 동안 시신과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잤던 그 기괴한 인내심은 결국 인간의 탈을 쓴 악마만이 가질 수 있는 냉혈함이었음을 증명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의 마지막 조각을 맞춰보려 합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1년을 견뎌야 했던 A씨의 영혼은 이제야 비로소 안식을 찾았을까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런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한 것일까요? 진실이 밝혀진 뒤에도 사라지지 않는 묵직한 질문들이 우리 곁을 맴돌고 있습니다. 범인 B씨의 무기징역 선고로 법적인 절차는 일단락되었지만 전라남도의 그 마을은 예전의 평온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주택은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잡초가 무성해졌고 담장 너머로 보이는 창고문은 굳게 닫힌 채 마을의 흉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길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을 재촉했고 밤이 되면 그 집 근처에는 인적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물리적인 범죄 현장은 정리되었을지 몰라도 그곳에 스며든 공포와 비극의 잔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범죄에 대한 강한 경종을 울렸습니다. 가장 개인적이고 안전해야 할 보금자리가 범죄의 은신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나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어떻게 극단적인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분석하며 범인 B씨가 시신을 유기하지 않고 피해자의 공간에 머물렀던 것은 그가 그 공간을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그는 피해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그녀의 삶 전체를 점유하려 했던 것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또 다른 비극은 이웃 간의 단절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집 근처에는 다른 이웃들도 살고 있었고 B씨가 시신을 은폐하기 위해 각종 소독약과 탈취제를 사용할 때 이상한 냄새를 맡은 사람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의 집 일에 간섭하기 싫어서 혹은 그저 세입자가 깔끔을 떠는 것이겠거니 하며 넘겼던 그 짧은 방관이 결과적으로 시신 발견을 1년이나 늦추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만약 단 한 명이라도 적극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더라면 유가족들의 고통은 조금이라도 짧아졌을지도 모릅니다. 아애씨의 남편은 아내를 보낸 뒤에도 오랫동안 아내의 휴대전화 번호를 해지하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범인의 조작이 아닌 아내의 진짜 목소리가 담긴 메시지가 올 것만 같은 착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아내의 번호로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보고 싶어 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비록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그것은 남편이 1년 동안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견뎌내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발견되었을 때의 그 처참한 모습이 밤마다 꿈에 나타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로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실종 수사 매뉴얼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실종자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에 거주하는 인물이 있을 경우 단순히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 공간에 대한 보다 정밀한 수색과 주변 탐문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또한 실종자의 휴대전화 위치가 조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디지털 포렌식 수사의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시금 입증되었습니다. B씨가 조작한 거짓 신호들에 속아 전국을 헤맸던 수사력의 낭비는
우리 수사체계가 보완해야 할 뼈아픈 교훈이었습니다. 한편 감옥에 갇힌 B씨는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는 서신을 외부로 보내려 시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공분을 샀습니다. 그는 옥중에서도 자신이 처한 환경을 탓하며 사회적 지원을 요구하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진정한 반성이 없는 범죄자에게 법이 내린 무기징역이라는 형벌이 과연 충분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는데 가해자는 국가의 세금으로 끼니를 해결하며 삶을 이어간다는 사실에 많은 시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전남 40대 여성 실종 사건은 서서히 잊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에게는 여전히 2021년 그날에 멈춰있는 현재 진행형의 고통입니다. 아내가 생전에 좋아했던 꽃이 필 때마다, 아이들의 졸업식 날 빈자리를 볼 때마다 그들은 범인이 앗아간 소중한 일상을 뼈저리게 실감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안고 가야 할 거대한 구멍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10부에서는 이 잔혹한 사건의 결말과 함께 우리가 이 비극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주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리려 합니다. 악마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장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 곁에 머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건의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범인 B씨가 차가운 감옥 창살 뒤로 사라졌지만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남긴 상흔은 깊고도 날카로웠습니다. 2021년 전라남도의 그 조용한 마을에서 시작된 비극은 단순히 한 명의 살인마를 잡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대 사회의 고립, 인간의 끝없는 탐욕,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던 안전한 보금자리라는 신화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증거였습니다. 피해자 A씨가 그토록 사랑했던 집은 결국 그녀의 무덤이 되었고 1년 동안 그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은 우리를 깊은 성찰로 이끌었습니다. B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지만 그가 빼앗은 것은 A씨의 생명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정이 누려야 했던 수십 년의 미래,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남편과 함께 맞이할 노후의 평온함까지 모두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범죄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B씨와 같은 범죄자들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으며 오직 자신의 욕망과 생존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말입니다. 그는 1년 동안 시신과 함께 살면서도 단 한 번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매일 아침 창고의 밀봉 상태를 점검하며 자신의 완벽한 은폐 기술에 자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주한 악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해당 마을을 비롯한 많은 지역 사회에서는 이웃에 대한 관심과 안전 점검의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되었습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것이 미덕인 시대가 되었지만 때로는 그 무관심이 범죄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도 상대방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고 공인된 중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시 한번 각인되었습니다. 친절함 뒤에 숨은 칼날을 알아차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시스템적인 보호망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유가족들은 여전히 치유되지 않는 상처 속에서 살아갑니다. 남편은 아내가 발견된 그 창고를 허물고 그 자리에 작은 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어두운 창고가 아닌 햇살이 잘 드는 곳에서 평안히 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차가운 어둠 속에 방치되었던 아내에 대한 미안함은 평생 그가 짊어지고 갈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아내를 원망하지도 범인을 증오하는 데만 삶을 허비하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아내가 남긴 아이들을 위해 아내가 원했던 화목한 가정을 다시 세우기 위해 매일매일 힘겨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자극적인 범죄 사건을 알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 숨어있는 어둠을 직시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기 위함입니다. 진실은 때로 가혹하고 슬프지만 그 진실을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는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침묵해야 했던 피해자 A씨의 명복을 빌며 그녀가 하늘에서는 그 어떤 공포도 없는 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일상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범죄의 그림자는 항상 우리가 방심한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진실을 향한 눈을 감지 않는다면 그 그림자도 결국 빛 앞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죄의 실체를 추적하고 진실의 조각을 맞추는 채널 범죄의 그림자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의미 있는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내일 오후 2시 또 다른 사건 파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